생산 수출 건설에 이 루프가 대규모 투자와 함께 점점 고도화하면서 한 30년을 고도 성장으로 이끌어 왔다는 것이고, 자, 이러한 논리 위에서 박정희 정부는 기간 산업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초기에는 정유공장입니다. 62년에 처음으로 정유공장을 울산에 건설합니다. 그 전까지는 국내 휘발유나 석유는 미국의 걸프 해상가의 한국 정부가 자회사로 만든 코스코라는 석유공사가 있었어요. 이 석유공사가 인천에서 한국의 모든 휘발유나 석유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이 회사가 밸브를 한번 잠그면은 사흘만 뒤면은 전 한국이 마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휘발유로 안 가는 차 좀 누가 만들어낼 수 없나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하긴 했다고 합니다만, 드디어 휘발유를 미국의 통제하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62년부터는 이제 제1비로, 제2비로 공장을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제3, 5비로를 66년까지 건설하고, 그 다음에는 또 시멘트 공장을 또 6개를 건설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68년부터 울산 공업단지에 9개 석유화학 공장을 착공을 하면서 4년 뒤에 완공을 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의 축사를 보면은 수에즈 운하 동쪽에서 일본 다음으로 이 석유화학 일관 공정을 확보한 코미나트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연산 에틸렌 10만 톤. 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미국의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하니까 에틸렌 3만 톤 규모로 시작해라. 근데 설계 능력을 10만 톤으로 잡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자급적 어떤 폐쇄적이고 자급적인 경제 건설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공장에서 무슨 물건을 생산할 때 이것이 과연 수출될 수 있느냐 하는 국제 경쟁력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당연히 세계적 규모의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 최소한의 세계적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 하는 것이 박정희 정부의 일관된 세계 경쟁의 기본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경험도 없는 나라가 갑자기 에틸렌 10만 톤 대규모 공장을 짓게 되니까 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합니다. 우선 정유회사에 대한 토지도 그냥 공짜로 주다시피 하고, 수돗물도 공급하고, 전기도 공급하고, 도로도 닦아주고, 무엇보다도 원유를 공급할 때 그냥 관세를 확 낚아줘가지고 원료비를 낮춰주고, 이래서 온갖 혜택을 베풀어가지고 그것을 짧은 기간 안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유공장을 석유화학 공업단지를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항제업 종합제철을 건설을 하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자금이 이렇게 투하되고 또 고속도로가 건설됩니다. 박정희 정부의 행동 원리는, 첫째는 정부와 기업의 더없이 강력한 개발 의욕, 경제 제일주의, 개발 의욕, 더없이 강렬한 개발 의욕. 이분이 1971년인가 연말에 수출 10억 달러가 통과되니까 연말에 수출 진흥 확대회에서 좀처럼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 좀 이야기가 장황하게 길어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좀 신이 나가지고, 우리가 중국보다도 수출 규모가 큽니다. 우리가 역사상 중국을 능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10억 달러가 넘었다. 중국은 그때 문화혁명 한다고 완전히 그냥 난리법석을 치고 있을 때라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참 우리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중국을 난리통으로 몰아넣는 통에 세계 시장을 막 비어있는 시장을 완전히 한국이 혼자서 그냥 개짓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67년도 그 제2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할 때 보니까 우리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게 1981년도로 예정 잡혀 있는데 우리는 10년을 앞당겨서 지금 달성을 했다. 그래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신감을 표명해요. 1973년 말에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74년 수출 계획이 연간 한 30%씩 계속 수출 계획이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도록 계획 짜는데 그 해는 상공부에서 야 이게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한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20%만 합시다. 이렇게 해서 74년 초에 보고를 해요. 수출진흥학대에서. 대통령이 너 한다. 장관, 우리나라 시장이 세계 무역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얼마지요? 하니까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1%도 안 되지요. 뭐 0.6%인가 그래요. 그래 0.6% 정도 갖고 있는 조그마한 국가가 뭐 세계 경기를 탓한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시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장관이 그냥 혼이 나가지고 원래대로 뭐 30몇% 했어요. 그의 연말에 그보다 더 많이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개발 의욕, 개발 의욕. 둘째는 특정의 정책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허황된 어떤 목표를 내걸자면 아무리 허황된 것을 보일지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합니다. 충분한 지원을 해요. 뭐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자를 불러놓고 협의를 해요. 구체적으로 사업하는 건 사업가들이니까 무슨 애로가 있느냐, 얼마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쭉 이야기를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을 한 10억 달러 좀 해주세요. 그럼 좋다. 10억 달러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됩니다. 수치로 제시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그 어떤 정책의 구체성이라든가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도 지금 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셋째는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개발 계획의 단계성과 과학성을 갖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유 공장을 지었죠. 비료 공장을 지었죠. 그 다음에 석유화학공업단지를 지었죠. 그 다음에 제설소를 지었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단계성을 갖고 석유화학공업단지를 지니까 거기서 이제 화학섬유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화학섬유 수출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각 저 섬유회사들 보고 말이죠. 자 이제는 원료를 우리가 풍부하게 제공하니까 너희들 수출 얼마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뭐 한일 합섬이나 이런 거 회사들 보고 이제 섬유 수출 계획 내라고 하는 게 1970년대입니다. 근데 60년대는 수출 계획 내라 해도 낼 수도 없어요. 원료도 공급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원료를 공급하고 난 뒤에 국내 시장을 닫아줍니다. 수입품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한 4, 5년 보호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문을 열고 수출 계획 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좋은 논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매우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네 번째는 국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충분한 규모 공장을 짓는 것, 전략적으로 짓는 이런 공업은 국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포항 제철도 초기에는 10만 톤, 연산 제철 선철 능력을 10만 톤의 용광로입니다. 뭐 100만 톤으로 해요. 물론 여기는 이제 일본의 그 충고가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10만 톤을 하라니까 일본 정부가 에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100만 톤 하세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충고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게 10년도 안 돼서 1000만 톤으로 늘어나가요. 포항제철이. 그래서 항상 세계적 규모의
소위 규모의 경제학에서는 규모의 경제라 그러는데 규모의 경제를 추구를 했고, 그리고 다섯째는 정부, 기업, 민간의 기민한 협의 및 협력 체제가 작동을 했습니다. 이를 위한 정기적인 관민 합동 회의체가 운영이 됐어요. 65년부터 79년 총 176개월 동안 수출 진흥 확대 회의 153회, 월간 경제 동향 146회,